2심 재판부는 징역 2년, 법정 구속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 결정적인 뭔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예, 원래 이제 두 가지 혐의가 있었는데 하나는 국회 위증에 관련된 거는 똑같이 이제 유죄인 거고 1심이나 2심이나. 네. 2심에서 이제 1심에서 무죄 났던 거는 바로 블랙리스트에 연루가 돼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부분을 1심은 아니다. 연루가 되지 않았다. 2심은 연루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 이유는 뭐였냐면은 이제 증언이었는데 박준우 전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 그 전에는 예. 자기가 업무를 인수인계할 때 그거는 안 했다. 라고 얘기를 했던 데 반해서 항소심에 와가지고는 진술을 바꾼 거죠. 어허. 아, 내가 이걸 업무 인수인계할 때 해줬다. 네네. 결국은 그럼 알고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 조윤선 장관이 그동안 검찰에서 진술한 게 사실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정무수석실의 캐비넷 거기서 나왔던 문건에 바로 조윤선 장관이 같이 개입된 정황이 포착이 되고 그게 증거로 인정된 것. 이 아하. 두 가지가 조윤선 장관의 무죄에서 유죄로 바뀌게 된 중요한 그런 원인입니다. 아, 그래서 그 캐비닛 문건이 스모킹건이 됐다. 뭐 이런 보도가 그렇죠.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거군요. 예. 자, 그런데 조윤선 전 장관 하면 시청자 여러분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바로 조 전 장관의 남편이죠. 박성엽 변호사. 오늘도 같이 모습을 드러냈죠. 네, 뭐 조금 전에도 보신 화면에 보면 조윤선 장관 뒤를 따르는 이제 남편 박성엽 변호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러네요. 네, 지금 보시면 뒤에 따르고 있습니다. 함께 질문을 세례를 받으니까 저렇게 조용히 뒤따라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여러 가지 질문이 쏟아졌는데 조 전 장관 상당히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어떤 대답들이 나왔는지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무죄라고 생각하시나요? 박준우 전 수석이 진술 바꿨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블랙리스트 인수인계 하셨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늘 구속되면 다시 못 나올 수도 있는데 생각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오늘 이제 2심 재판 출석하는 모습인데 굉장히 표정이 굳어 있죠. 어느 정도 구속을 예감했던 걸까요? 자, 그런데 이 재판부가 이제 징역 2년을 선고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조 전 장관에 대해서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했을 텐데 그때 당시에 조 전 장관 모습이 좀 전해진 게 있습니까? 충격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예, 사실 말을 안 했다기보다는 말을 잊지 못했다라는 표현이 더 맞을 정도로요. 아, 상당히 그래요? 충격을 받은 듯하다는 게 현장 기자들의 그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고개를 좀 많이 가로저었다고 합니다. 1심과는 많이 달라진 그런 판결 때문에 상당히 충격받은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앞에서 봤을 때는 되게 뭔가 정신이 좀 많이 나가 있는 표정, 그러니까 황망한 표정이 좀 보였다고 합니다. 예. 지지자들의 방청객석을 가득 채웠는데 뭐 조윤선 장관님 사랑합니다. 이게 재판이냐 뭐 미쳤다라면서 큰 소리를 좀 질렀다고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조 전 예. 장관이 사실은 약간은 어느 정도 예감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소심에서는 이미 박준호 전 정무수석의 진술이 새롭게 변경이 됐고 자기한테 불리게 하게 변경된 거잖아요. 예. 또 그 캐비닛 문건이 또 나와가지고 하나의 증거로 채택됐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전에 1심에서는 이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었잖아요. 예. 그럼 이제 징역형이 올라가면은 집행유예가 안 될 수도 있다. 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법정 구속이 될 수도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조 전 장관이 지난해 7월에 이제 집행유예 선고로 구치소를 나왔는데 180일, 그러니까 6개월 만에 다시 지금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제 기억으로는 구치소 생활에 적응을 못하고 제일 힘들어했던 아마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자, 박성엽 변호사 얘기가 나왔죠. 조 전 장관의 남편입니다. 박성엽 변호사가 조 전 장관 못지않게 아마 많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 영상 보시고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죠. 말하고 싶은 건 없어요. 상고는 하실 계획이시죠? 상고해야 되겠죠, 당연히. 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됐습니다. 사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을 때 박성엽 변호사의 공이 컸다, 뭐 이런 해석이 실제로 있었었잖아요, 노 기자. 눈물의 최후 변론이라고 해서 상당히 조금 뭐 유명한 그런 변론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제 아내가 구속된 뒤에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무력감을 느꼈다. 눈물까지 흘리면서 이렇게 최후 변론을 한 게 영향을 준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법조계에서 많이 나왔었고요. 그 이후에 무죄 판결을 받고 감사의 인사를 실제로 좀 전하기도 했었는데요. 아내의 명예를 위해서 항소하겠다, 뭐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석방되던 당시에 박성엽 변호사의 목소리도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국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 없어요? 끝까지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도움을 풀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냥보다는 지금 명예라는 게 있습니다. 제 입장에는 저희가 거짓말을 했다고 하실 거예요. 그 부분은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적어도 하여튼 누군가는 우리 만
이제 이해해줬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재판부에 아무도 없이는 빛나게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사실 인터뷰 영상 나가는 동안에 강병규 기자가 딱 문득 생각해낸 게 있잖아요. 그때 한번 청문회였던가요? 예, 박성엽 맞습니다. 변호사랑 조윤선 전 장관이 부부인데 막 그때 우리 카카오톡이라고 하죠. 그걸로 서로 막 주고받았던 그런 장면도 있었잖아요. 예, 조윤선 전 장관이 청문회에 나왔을 때 이제 뭐 사실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하나하나가 위증죄가 걸려 있을 수 있는 사안이 될 수도 있고요. 불리해질 수 있는 사안인데 그때 이제 박성엽 변호사가 문자로 자신의 아내인 조 전 장관에게 이런 얘기를 좀 보냈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모든 그런 혐의 내용 혹은 모든 그런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상생이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라. 예, 그래야 된다라면서 이제 문자를 일일이 보내온 그런 코치하는 그런 내용이 사진 기자들의 그 사진에 딱 잡히면서 예. 또 박성엽 변호사의 도움이 많이 컸구나 뭐 이런 얘기가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한 2심 선고 공판도 있었지만 이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해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2심 선고 공판도 있었습니다. 기억들 아시죠, 시청자 여러분? 그때 김기춘 전 실장이 본인 아들 이야기를 하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었는데 하종대 부국장, 근데 뭐 그 선처가 일단 결과적으로는 먹히지가 않았습니다. 더 오히려 형량이 늘어났죠? 예. 그렇죠. 왜냐하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아들이 저하고 나이가 비슷하거든요. 예. 이제 50만으로 따지면 54세. 예. 근데 이제 4년 전에 교통사고로 지금 뇌출혈 해가지고 벌써 지금 4년째 계속 병석에 있는 거거든요. 예. 의사였던 분이 그렇게 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이걸 가지고 뭐 법정에서 얘기를 한다고 해서 판사들이 그거에 영향은 별로 안 받아요. 아까 그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에 남편이 눈물로 호소했다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무슨 판사들이 가장 항상 그 염두에 두는 게 무슨 탄원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면 사실은 안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항상 판사는 증거, 예. 진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정확하게 공정하게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이거에 큰 영향은 받지 않는다. 이번에 오히려 예. 김기춘 장관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3년에서 오히려 늘어났잖아요. 3년이었는데 1심은 4년으로. 2심은 4년으로 예, 1년이 늘어난 예, 거예요. 1년이 늘어나죠. 예. 이거는 뭐냐면 그 전 같은 경우에는 김기춘 실장이 이런 블랙리스트를 모두 자기 자신이 직접적으로 다 관할을 하고 관장을 한 걸로 돼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게 박근혜 대통령하고 서로 이미 보고한 상태에서 네. 이미 지시를 받아가지고 같이 공무관계가 인정이 된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 범죄가 더 중대하다라고 본 거죠. 예. 자, 김기춘 전 실장은 지난달 최후 진술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들 문제를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그때의 목소리를 듣고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뭐 자식이 병원에 누워 사경을 헤매는 지가 1년이 넘었는데 자주 가보지도 못합니다. 인간적으로 매우 아픕니다. 저도 자식이 지금 죽어 있는 상태인데 왜 그 시신 인양을 하지 말라 하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네, 저렇게 들으신 대로 여러 차례 본인 아들 문제를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은 노은지 기자, 그 재판부가 이제 이례적으로요,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서는 이제 1심은 3년이었다가 2심은 4년을 이제 선고를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부분은 어떻게 그러면 결과가 나온 거예요? 사실 1심에서는 공모관계를 인정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2심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까지 인정을 하는 그런 판결이 나온 건데요.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좌편향된 문화계를 바로잡아야 된다는 인식이 있어서 이게 어떤 정책 기조가 돼버린 거다. 그래서 김기춘 실장이 실제로 그런 것들을 기획하고 지시하는데 영향을 줬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까지 인정을 한 건데요. 예. 실제로 이게 뭐 그래서 조윤선 장관까지 다 이렇게 공범으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된 건데 사실 뭐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된 블랙리스트 재판 이제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 재판 결과에도 상당히 영향을 줄 거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네요. 박근혜 전 대통령 공모 여부가 이제 어느 정도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는 또 하나 오늘 이 뉴스를 접하면서 시청자 여러분 약간 놀랬던 것이 최순실 있잖아요. 최순실. 조윤선 장관이 그 문화부 장관에 임명된 게 2016년 9월입니다. 근데 최순실은요, 조윤선이란 사람이 문화부 장관 임명되기 넉 달 전에 미리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뭔가 메모 하나가 포착이 됐다면서요, 관 기자? 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 중에 왼쪽을 좀 봐주세요. 야, 이게 뭐예요? 최순실의 그 자필인데요. 흑여 쓴 것처럼 보이지만 직책이 뚜렷이 드러나 있죠. 네. 그중에서 동그라미 안에 이제 문체부 장관 하면서 조윤선 적혀 있는 겁니다. 예. 저 메모를 작성한 시점이 2016년 5월쯤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장시호 씨가 이거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장시호 씨의 이메일 계정에 고스란히 남아있던 거예요. 어허. 그 시점으로 추론을 했을 때 이것이 조윤선 장관이 임명되던 게 2016년 9월이니까요. 예, 예. 무려 4개월 전에 이 메모가 작성됐다는 건데 네. 그럼 최순실 씨가 이미 임명이 누가 될지를 알고 있었거나 혹은 임명 절차에 관여했던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 메모의 신빙성을 더해줄 것이 이 나온 직책들이 대부분 언제 임명이 됐는가에 대한 공통점 문제가 있습니다. 예. 이 2016년 5월쯤 작성되어 있는 이 메모에 예. 나와 있는 직책들은 따져보니까 2016년 5월 그때 새로 임명된 모두 직책들이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이 수첩이 하나의 그런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하나의 그런 메모가 아니었냐 예.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뭐 저 메모를 보면서 하정대 부국장 좀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것은 최순실이 얼마나 국정을 정말 농단했으면 저렇게 장관 인사까지도 미리 넉 달 전에 본인 이 메모에서 가지고 있을 정도로 저렇게 상황이 심각했을까라는 전 그런 생각이 앞서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부국장? 저도 예. 진짜 놀란 게 예. 항상 보면은 그 예를 들면 문고리 3인방이 일요일 날 오후 3시 되면 항상 박근혜 대통령 관저로 가서 그 다음 주 일정을 보고를 했다 그러잖아요. 예, 예. 근데 대부분의 그때 바로 저 최순실 씨가 거기에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요일이면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항상 같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예. 그런 때 그런 장관이라든지 뭐 심지어 여기 보면 비서실장도 있고 정책수석 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사람들을 미리 2달 전, 3달 전, 4달 전 미리 사전에 교감을 갖고 바꿔볼까? 이런 얘기를 또 미리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인사를 논의하기 전에 최순실 씨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사전에 서로 이런 얘기들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나눠봤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예. 그게 메모를 했던 것들이 바로 5월에 그 메모가 있었는데 5월, 6월에 다 인사로 그게 입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뒤늦게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여기하고 또 예를 들면 환경부 아까 보면은 이제 예. 장관 같은 현 차관이 된다 했지만 그건 안 된 거거든요. 예, 예. 물론 안 됐지만은 대부분은 그대로 거의 비슷하게 됐었고 또 안 되더라도 어쨌든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었고 그런 걸로 보면은 인사, 즉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대통령한테 장차관 인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요. 예. 청와대에 있는 수석비서관 이런 인사인데 예. 이런 인사를 최순실 씨하고 먼저 상의했다. 진짜 농단을 해도 가장 큰 농단을 한 거죠. 예. 국정농단 사건에 정말 끝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 뭔가 뉴스가 이어지네요. 2심 재판부는 징역 2년, 법정 구속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 결정적인 뭔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예, 원래 이제 두 가지 혐의가 있었는데 하나는 국회 위증에 관련된 거는 똑같이 이제 유죄인 거고 1심이나 2심이나. 네. 2심에서 이제 1심에서 무죄 났던 거는 바로 블랙리스트에 연루가 돼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부분을 1심은 아니다. 연루가 되지 않았다. 2심은 연루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 이유는 뭐였냐면은 이제 증언이었는데 박준우 전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 그 전에는 예. 자기가 업무를 인수인계할 때 그거는 안 했다. 라고 얘기를 했던 데 반해서 항소심에 와가지고는 진술을 바꾼 거죠. 어허. 아, 내가 이걸 업무 인수인계할 때 해줬다. 네네. 결국은 그럼 알고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조윤선 장관이 그동안 검찰에서 진술한 게 사실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정무수석실의 캐비넷 거기서 나왔던 문건에 바로 조윤선 장관이 같이 개입된 정황이 포착이 되고 그게 증거로 인정된 것. 이 아하. 두 가지가 조윤선 장관의 무죄에서 유죄로 바뀌게 된 중요한 그런 원인입니다. 아, 그래서 그 캐비닛 문건이 스모킹건이 됐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거군요. 예. 자, 그런데 조윤선 전 장관 하면 시청자 여러분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바로 조 전 장관의 남편이죠. 박성엽 변호사. 오늘도 같이 모습을 드러냈죠? 네, 뭐 조금 전에도 보신 화면에 보면 조윤선 장관 뒤를 따르는 이제 남편 박성엽 변호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러네요. 네, 지금 보시면 뒤에 따르고 있습니다. 함께 질문을 세례를 받으니까 저렇게 조용히 뒤따라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여러 가지 질문이 쏟아졌는데 조 전 장관 상당히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어떤 대답들이 나왔는지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무죄라고 생각하시나요? 박준우 전 수석이 진술 바꿨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블랙리스트 인수인계 하셨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늘 구속되면 다시 못 나올 수도 있는데 생각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오늘 이제 2심 재판 출석하는 공판도 있었습니다.
기억들 하시죠, 시청자 여러분? 그때 그 김기춘 전 실장이 본인 아들 이야기를 하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었는데 하종대 부국장. 근데 뭐 그 선처가 일단 결과적으로는 먹히지가 않았습니다. 더 오히려 형량이 늘어났죠? 예. 그렇죠. 왜냐하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아들이 저하고 나이가 비슷하거든요. 예. 이제 50만으로 따지면 54세. 예. 근데 이제 4년 전에 교통사고로 지금 뇌출혈 해가지고 벌써 지금 4년째 계속 병석에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의사였던 분이 그렇게 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이걸 가지고 뭐 법정에서 얘기를 한다고 해서 판사들이 그거에 영향은 별로 안 받아요. 아까 그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에 남편이 눈물로 호소했다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무슨 판사들이 가장 항상 그 염두에 두는 게 무슨 탄원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면 사실은 안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항상 판사는 증거, 예. 진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정확하게 공정하게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이거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번에 오히려 예. 김기춘 장관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3년에서 오히려 늘어났잖아요. 3년이었는데 1심은 4년으로. 2심은 4년으로 예, 1년이 늘어난 예, 거예요. 1년이 늘어나죠. 예. 이거는 뭐냐면 그 전 같은 경우에는 김기춘 실장이 이런 블랙리스트를 모두 자기 자신이 직접적으로 다 관할을 하고 관장을 한 걸로 돼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게 박근혜 대통령하고 서로 이미 보고한 상태에서 네. 이미 지시를 받아가지고 같이 공무관계가 인정이 된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 범죄가 더 중대하다라고 본 거죠. 예. 자, 김기춘 전 실장은 지난달 최후 진술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들 문제를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그때의 목소리를 듣고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뭐 자식이 병원에 누워 사경을 헤매는 지가 1년이 넘었는데 자주 가보지도 못합니다. 인간적으로 매우 아픕니다. 저도 자식이 지금 죽어 있는 상태인데 왜 그 시신 인양을 하지 말라. 동물의 최후 변론이라고 해서 상당히 조금 뭐 유명한 그런 변론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제 아내가 구속된 뒤에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무력감을 느꼈다. 눈물까지 흘리면서 이렇게 최후 변론을 한 게 영향을 준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법조계에서 많이 나왔었고요. 그 이후에 무죄 판결을 받고 감사의 인사를 실제로 좀 전하기도 했었는데요. 아내의 명예를 위해서 항소하겠다 뭐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석방되던 당시에 박성엽 변호사의 목소리도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국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 없어요? 끝까지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도움을 풀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냥보다는 지금 명예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는 저희가 거짓말을 했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적어도 하여튼 누군가는 우리 말을 이해해줬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재판부에 아무도 오시는 듣지 않았는데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사실 인터뷰 영상 나가는 동안에 강병규 기자가 딱 문득 생각해낸 게 있잖아요. 그때 한번 청문회였던가요? 예, 그 박성엽 맞습니다. 변호사랑 조윤선 전 장관이 부부인데 막 그때 우리 카카오톡이라고 하죠. 그걸로 서로 막 주고받았던 그런 장면도 있었잖아요. 예, 조윤선 전 장관이 청문회에 나왔을 때 이제 뭐 사실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하나하나가 위증죄가 걸려 있을 수 있는 사안이 될 수도 있고요. 불리해질 수 있는 사안인데 그때 이제 박성엽 변호사가 문자로 자신의 아내인 조 전 장관에게 이런 얘기를 좀 보냈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모든 그런 혐의 내용 혹은 모든 그런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상생이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라. 예, 그래야 된다라면서 이제 문자를 일일이 보내온 그런 코치하는 그런 내용이 기자들의 그 사진에 딱 잡히면서 예. 또 박성엽 변호사의 도움이 많이 컸구나. 뭐 이런 얘기가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한 2심 선고 공판도 있었지만 이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해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2심 선고 하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네, 저렇게 들으신 대로 여러 차례 본인 아들 문제를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은 노은지 기자, 그 재판부가 이제 이례적으로요.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서는 이제 1심은 3년이었다가 2심은 4년을 이제 선고를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부분은 어떻게 그러면 결과가 나온 거예요? 사실 1심에서는 공모관계를 인정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2심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까지 인정을 하는 그런 판결이 나온 건데요.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좌편향된 문화계를 바로잡아야 된다는 인식이 있어서 이게 어떤 정책 기조가 돼버린 거다. 그래서 김기춘 실장이 실제로 그런 것들을 기획하고 지시하는데 영향을 줬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까지 인정을 한 건데요. 예. 실제로 이게 뭐 그래서
조윤선 장관까지 다 이렇게 공범으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된 건데 사실 뭐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된 블랙리스트 재판 이제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 재판 결과에도 상당히 영향을 줄 거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네요. 박근혜 전 대통령 공모 여부가 이제 어느 정도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는 또 하나 오늘 이 뉴스를 접하면서 시청자 여러분 약간 놀랬던 것이 최순실 있잖아요. 최순실. 조윤선 장관이 그 문화부 장관에 임명된 게 2016년 9월입니다. 근데 최순실은요. 조윤선이란 사람이 문화부 장관 임명되기 넉 달 전에 미리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뭔가 메모 하나가 포착이 됐다면서요, 강 기자? 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 중에 왼쪽을 좀 봐주세요. 야, 이게 뭐예요? 최순실의 그 자필인데요. 흑여 쓴 것처럼 보이지만 직책이 뚜렷이 드러나 있죠. 네. 그중에서 동그라미 안에 이제 문체부 장관 하면서 조윤선 적혀 있는 겁니다. 예. 저 메모를 작성한 시점이 2016년 5월쯤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장시호 씨가 이거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장시호 씨의 이메일 계정에 고스란히 남아있던 거예요. 어허. 그 시점으로 추론을 했을 때 이것이 조윤선 장관이 임명되던 게 2016년 9월이니까요. 예, 예. 무려 4개월 전에 이 메모가 작성됐다는 건데 네, 그럼 모습인데 굉장히 표정이 굳어 있죠. 어느 정도 구속을 예감했던 걸까요? 자, 그런데 이 재판부가 이제 징역 2년을 선고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조 전 장관에 대해서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했을 텐데 그때 당시에 조 전 장관 모습이 좀 전해진 게 있습니까? 충격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예, 사실 말을 안 했다기보다는 말을 잊지 못했다라는 표현이 더 맞을 정도로요. 아, 상당히 그래요? 충격을 받은 듯하다는 게 현장 기자들의 그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고개를 좀 많이 가로저었다고 합니다. 1심과는 많이 달라진 그런 판결 때문에 상당히 충격받은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앞에서 봤을 때는 되게 뭔가 정신이 좀 많이 나가 있는 표정, 그러니까 황망한 표정이 좀 보였다고 합니다. 예. 지지자들의 방청객석을 가득 채웠는데 뭐 조윤선 장관님 사랑합니다. 이게 재판이냐 뭐 미쳤다라면서 큰 소리를 좀 질렀다고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조 전 예. 장관이 사실은 약간은 어느 정도 예감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소심에서는 이미 박준호 전 정무수석의 진술이 새롭게 변경이 됐고 자기한테 불리게 하게 변경된 거잖아요. 예, 예. 또 그 캐비닛 문건이 또 나와가지고 하나의 증거로 채택됐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전에 1심에서는 이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었잖아요. 예, 예. 그럼 이제 징역형이 올라가면은 집행유예가 안 될 수도 있다. 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법정 구속이 될 수도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조 전 장관이 지난해 7월에 이제 집행유예 선고로 구치소를 나왔는데 180일, 그러니까 6개월 만에 다시 지금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제 기억으로는 구치소 생활에 적응을 못하고 제일 힘들어했던 아마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자, 박성엽 변호사 얘기가 나왔죠. 조 전 장관의 남편입니다. 박성엽 변호사가 조 전 장관 못지않게 아마 많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 영상 보시고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죠. 말하고 싶어요. 상고는 하실 계획이시죠? 상고해야 되겠죠, 당연히. 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됐습니다. 사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을 때 박성엽 변호사의 공이 컸다 뭐 이런 해석이 실제로 있었었잖아요, 노 기자.